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 문제와 정년 연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덕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즉, 5분의 1, 그러니까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60세 이상의 고령자 계속 고용,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20% 이상이 실제 노인 인구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65세 이상. 이런 이유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연령하고 법적 정년이 불일치가 되면서 실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사 간의 또 정년 연장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와 같은 것들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그 재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계속 고용에 대한 문제를 본격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또 더해지는 것이 뭐냐면은 청년 고용과의 상충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령자에 대한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은 청년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임금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2024년도에 이제 제시한 55세부터 64세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면은요, 71.6%예요. 이게 지금까지 역대에서 최고 비율로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다른 조사에서 봤을 때도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73세가 넘어갑니다. 73.3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층들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2070년이 되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46.4%까지 된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일 것이고요.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 보면 이제 소득 크레파스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63세 수령할 수 있지만 2033년부터는 65세 수령하게끔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수급 개시 연령 자체가 늦춰지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노인 빈곤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돼요. 네,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연금 문제와 더불어 함께 거론되는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정년이 연장될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은 청년에 대한 신규 고용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재고용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임금을 갖고 숙련된 인력들을 계속 활용하고 청년에 대한 신규 유입을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인데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6년도에 우리가 정년을 58세, 60세로 늘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 고용률 같은 경우가 1.5% 정도가 감소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특정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령자하고 청년 간의 일자리에 대한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봤을 때 저숙련 일자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더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령자와 청년이 직무 특성에 따라서 좀 보완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실제 고령자의 경우를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마련하고 또 실제 이 근로력이 경쟁력에 미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는 뭐 멘토링이라든지 이 전수 프로그램들을 좀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고령자와 또 청년이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네. 이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보완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거론되는 것이 정년 연장인데요. 현재 네. 정년 연장을 놓고도 대안으로 떠오른 게 퇴직 후 재고용인데요. 네, 예. 이에 대한 제도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것들을 노동계나 경영계가 다 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두고 지금 굉장히 이견이 있다는 것이죠. 경영계 같은 경우는 정년 후에 이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냥 법정 정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겁니다. 경영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재의 연금급적 임금 체계로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다 좀 여유 있게 이런 인력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는 것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요, 이 고용 불안전성이라든지 임금 삭감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더 불안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것 같은 부분들을 좀 조정하면서 하는 건데, 이 방식도 좀 다른 것들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경영계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노동계 같은 경우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좀 가자. 그래서 방식과 과정에 대한 논의가 경사노위에서도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사노위에서도 4월까지는 이제 권기섭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 결론을 내겠다고 뭐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좀 난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하자. 그런데 경영계는 정년을 그냥 하고 그리고 재고용을 하자. 선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뭐,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년 연장의 방식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재고용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 지금처럼 60세였던 걸 65세로 갈 것이냐,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냐고, 이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정년을 폐지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지금은요. 현재도. 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년 연장이든 퇴직 후 재고용을 채택하던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도 이미 58세에서 60세까지 정년 연장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022년에 60세였던 정년을 61세로 옮겼어요. 그리고 늘렸죠. 그리고 2024년에는 62세까지 정년을 두고 2062세 이후에도 상호 합의를 통해서 촉탁직으로 해서 재고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들도 있고요. 현대자동차가 이제 실제 이 정년 연장을 하려다가 좀 노조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비용 증가라든지 생산성에 대한 감소를 우려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2019년에 노사 합의를 통해서 1년을 뭐 축탁직 계약직으로 해서 더 근로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부터는 이제 이를 62세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실제 인단협을 마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정년을 연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정경련에서 물어봤을 때도 기업의 응답률 한 71.9%가 이를 정년 연장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기술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적도 있고요. 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변압기나 전동기, 뭐 제조 분야에 있는 인력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전문 기술직 같은 경우는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타 뭐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동원 홈푸드라든지 그냥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 조리사에 대한 정년을 파격적으로 좀 폐지한다든지 실제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성과자도 많은 만큼 단순히 퇴직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중에서 네. 선별해서 다시 한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택한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생산성도 강화를 하면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이 인력들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인력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성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금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노동계에서 계속 반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재고용 방식을 도입할 때는요, 임금이 50% 정도 삭감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따라서 한 70% 정도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를 유지하는 형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50% 미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기가 노동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죠. 예. 네. 아까도 일본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다른 나라도 이런 계속 고용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좀 더 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대만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 대만 같은 경우 저는 얼마 전에 일본하고 뭐 프랑스는 다녀왔었는데, 대만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했을 때 사실상 정년 폐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65세까지 정년이었었어요. 근데 이 폐지를 하고 대만 입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국회에서는 아예 작년 7월이죠. 아예 정년 연장을 이제 65세로 제한한다는 내용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퇴직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건 제도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정년을 67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62세 이상의 고령자들한테 뭐 이와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을 알선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제시를 하면서 이런 뭐 고령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령자의 생산성을 올리고 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